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이 성인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은 참 성인물뿐만 아니라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서브컬처 장르를 보면은 다양하고 재밌는 내용이 참 많죠. 다양한 장르의 성인 문화는 오랜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많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아날로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향유하는 성인 문화는 어느 나라보다도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진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일본 편의점에 가면 떡하니 다양한 장르의 성인 잡지도 볼 수가 있죠. 아키하바라에 가면 역 바로 앞에 많은 건물들이 통째로 그 전층을 성인 용품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네,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하바라. 네, 아키하바라에 왔고요. 저는 그 건물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죠. 어느 건물이죠? 여기다. 오토나노 데파토. 보인다. 텐가가 보이네요. 이런 건물이 하나가 통째로 성인 용품만 파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들어가서 볼 수가 있나? 진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네? 이거는 왜 파는 거예요? 스키 부츠가 아니라 여기 점프 뛰는 거네? 몇 층으로 갈까요? 여기 의상도 이렇게 팔고 있고 2층.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나 코스튬으로 갈게. 드디어 코스튬 가게 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그나마 안전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님을 위한 복장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무튼 넷플릭스의 성인물에서도 이런 곳에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정장을 입은 멀끔한 신사, 그리고 젊은 남녀, 그리고 커플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굿즈, 다양한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처음에 오그레이토 작가님의 책을 사러 갔을 때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성 직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배가 아픈 거야. 오늘은 사지 말고 다음에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남자 직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여성 직원분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눈도 안 쳐다보고 고래고래사 결제 이렇게 하고 나갔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한두 번 사다 보니까 어떤 직원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결제하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성인 문화에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에 반해 일본은 다양한 장르의 성인 문화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오늘은 성인 작품뿐만 아니라 일본의 창작 작품들이 어떻게 이토록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망가. 일본의 창작물이 자유로운 이유는 과거 일본의 위대한 만화가들에 의해 까다로운 검열과 규제를 돌파한 것이 이후 창작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 통치가 되었던 시절인 1937년 4월 1일 일본 제국의회에서는 전쟁 수행을 위해 정부가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총동원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아이들이 동네 노점에서 싸게 사서 볼 수 있는 빨간색 표지의 이야기책, 일명 아카홍을 사서 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카홍은 서양의 넌센스 만화와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저질 싸구려 책이었습니다. 1938년 2월 일본 정부는 아카홍의 편집자를 모은 뒤 검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 10월 일본 내무성에서 아동 읽을거리 개선에 관한 지시 요강을 발표합니다. 그 이후부터 신문, 만화, 어린이 출판물 표현이 철저히 검열되기 시작합니다. 읽을거리에 관한 저질스러운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물자 부족으로 인해 검열을 하게 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설스럽고 저속적인 만화는 곧바로 폐지가 되었고요. 어린이 잡지 같은 경우는 휴관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검열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용 중에 사랑의 도피라는 대사도 검열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한 뒤 다시 아이들은 아카홍을 보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오사카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쿄에서도 아카홍이 판매되었지만 오사카에서 유통된 아카홍의 질에 많이 뒤처져 있었다고 합니다. 1946년 일본의 위대한 만화가 데스카 오사무가 아야짱의 일기장으로 데뷔를 합니다. 같은 시기에 후쿠오카의 지방신문에서 하세가와 마치코의 지금은 일본의 국민 만화가 된 사자의 상이 연재가 시작됩니다. 1947년 데스카 오사무의 신보물섬을 발표. 이 신보물섬이 그 당시에 일본 만화와는 다르게 영화적인 컷 분할로 크게 히트해서 일본에서는 아카홍 붐이 일어납니다. 1940년대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다시 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패전 이후에 자극적인 내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호응하듯 저질스럽고 엽색적인 주제의 빨간 책 아카홍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신보물섬 같은 참신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문제작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1949년 주간 아사히에서 어린이 아카홍 저질 만화를 공격한다 라는 기사가 게시됩니다. 만화의 외설적인 내용과 범죄 수법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며 단속을 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이었죠. 1952년에는 소년 만화에서 일본의 만화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스카 오사무의 철한 아톰이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일본의 순정 만화 1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데스카 오사무의 리본의 기사가 연재가 시작됩니다. 아톰 같은 경우는 로봇 아톰이 인간처럼 고뇌하거나 화내는 스토리를 담으면서 이후 수많은 작품의 캐릭터 표현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죠. 리본의 기사 같은 경우는 순정 만화까지 개척을 하면서 일본의 어린아이, 어른,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만화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망가, 일본 만화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55년 1월 히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본회의에서 불량 출판물의 추방 문제를 의제에 올린 뒤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량 출판물의 멸종을 기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총리가 멸종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불량 출판물에 관한 발언은 큰 화제가 되었고, 각종 신문과 주요 일간지에서는 일본 만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속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1955년 4월 12일자 기사에는 악서 추방 운동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955년 5월 16일 어린이와 관련된 시민단체 일본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 어머니회 연합회 PTA 같은 시민단체에 의해 악서 추방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근절시키겠다고 선언을 한 뒤 곧바로 만들어진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악서 추방 운동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성적 자극, 폭력, 하행성, 인간 경시 같은 표현이 있다면 악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악서에 포함된 작품이 아톰, 얼강 과면 이런 인기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톰마저 악서가 되었으니 정말 많은 작품이 악서로서 검열 대상이 되었죠. 악서 추방 운동을 전개하던 단체 중에 도쿄 어머니 연합회는 이 운동을 과격화시켜서 보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이 삼없음 운동을 전개하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5만 권의 악서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도쿄 어머니 연합회의 운동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많은 학교에서도 만화책, 잡지를 운동장에 모아서 불태우는 행사가 매년 생겨났습니다. 이런 악서 추방 운동은 멈추지 않고 1960년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60년대 들어서는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고 각 세대마다 TV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형 출판사에서는 책 한 권에 여러 만화를 볼 수 있는 만화 주간지가 연이어 창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에 철한 아톰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되고요. 1964년에는 도쿄 올림픽이라는 국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일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면서 악서에 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됩니다. 1966년에는 일본의 경찰서에서 흰색 포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흰색 포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유해 도서를 폐기하는 하얀색 통들이 전국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1968년 강력한 규제 앞에 문제의 만화가 연재가 시작됩니다. 그 만화의 작품은 나가이고의 파렴치 학원이라는 작품입니다. 나가이고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 많죠. 마징가 제트, 큐티아니, 데빌맨 이런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나가이고의 파렴치 학원은 제목처럼 내용도 파렴치에서 여성의 치마를 들쳐올리는 장면들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학부모들은 이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악서 추방 운동에 앞서 있었던 PTA 같은 단체들은 나가이고 작가를 향해 격렬한 비판과 여자랑 손도 잡아보지 못한 동정 변태가 그린 작가 심한 인신 공격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마를린 먼로가 치마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그 영화가 상당히 히트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나가이고가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비슷하게 연출을 한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PTA 같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 때문에 소년 점프의 편집부는 작가 나가이고에게 파렴치 학원 연재를 중단하자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소년 점프는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파렴치 학원은 인기 작품이었기 때문에 출판사는 작품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센 항의에 작가에게 연재 중단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화가 난 나가이고는 파렴치 학원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연재하게 됩니다. 그 에피소드의 이름이 파렴치 대전쟁. 아이들에게 총을 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정부격인 대일본 교육센터에서 파렴치 학원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불량하다며 전쟁을 일으켜 잔인하게 학살하는 에피소드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대체 전쟁이 왜 일어난 거야?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대체 누구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큰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대체 누구냐고? 파렴치 학원은 왜 무너지고 있는 거야? 우리들은 왜 살해당하고 있는 거지? 자유롭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자유롭게. 그리고 나온 장면이 좀 잔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본 파렴치 학원의 독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들이 살해되고 있는 거냐. 그런 대사에서 치우친 사상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크게 격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1970년에는 데스카 오사무도 야케파치의 마리아라는 작품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비판파 PTA 같은 시민 단체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점점 그들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이후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규제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파렴치학원이 끝나고 나가이고는 데빌맨, 마징가 제트 같은 대작을 연이어 탄생시키게 됩니다. 1973년에는 일본의 최초 성인 만화 잡지 에로토피아가 창간됩니다. 최초로 창간된 성인 만화 잡지에서는 성적 표현을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낸 작품들이 많이 연재가 되었죠. 에로토피아 이후에 유사한 성인 만화 잡지가 탄생되고 그 수위와 장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 만화 산업은 표현의 자유를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만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본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사진, AV 등 다양한 창작물에서 거의 모든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창작물의 어린아이가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화한 만화, 사진집 이런 것들이 오타쿠들의 최고의 축제 코믹 마켓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 중에 구루마가 사라진 이유, 스쿠미즈가 사라진 이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수영 수업이 무조건 있잖아요. 그다음에 체육 수업,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사진집을 내. 그게 출간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1989년 도쿄 사이타마에 4세에서 7세의 유아를 유괴하고 살인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미야자키 스토무 사건이죠. 그의 집에는 다량의 애니메이션 테이프와 만화책이 나왔고 거기서 아이들을 등장시킨 동인지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다시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만화 대책 간담회를 결성하자 만화계, 문화계에서는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며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서 소년, 소녀를 대상으로 한 창작물이 규제가 시작되죠. 당시에 엄청난 인기의 유진이라는 작가의 엔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만화가 연재가 중단이 됩니다. 1999년에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일본의 대형 서점 기노쿠니아 서점에서 슬램덩크 작가로 유명한 이노우에 타케이코의 베가본드, 미우라 켄타로의 베르세르크, 코야마 유의 아즈미 같은 작품을 싹 다 치워버립니다. 일본 만화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일본 최고의 서점에서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서점 앞에는 이런 글을 붙여놓습니다. 본점은 법률을 준수합니다. 일본인들은 규제로서 일본의 만화 산업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 AMI, 아미가 탄생하면서 정부의 규제에 대해 크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기노쿠니아 서점 사건은 큰 비판을 받게 되고 일본 정부는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비판은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하지 않는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신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입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청소년 캐릭터라면 괜찮은 거죠. 재밌는 점은 BL 장르에서만큼은 출판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상당히 재밌는데 한국시장에서 인기 있는 일본의 BL 장르에서 주인공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출판사 스스로가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교복을 입고 나오면 안 돼. 작가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교복을 입지 않는 작품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이유가 있었죠. 2019년에는 일본의 도쿄올림픽으로 외국인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성인 잡지들을 다 치워버리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규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패전 이후에 심한 규제가 있었지만 만화 파렴치학원을 계기로 많은 규제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규제가 조금씩 다듬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크게 규제받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문화를 쿨하다고 스스로 쿨재팬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일본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었죠. 반대로 일본 사회나 정치에 대한 풍자, 자국을 비판하는 내용은 파렴치학원의 마지막 장면처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일본 영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두고 한국과 비교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표현의 자유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여기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영장, 이곳은 신주쿠입니다. 이 수영장의 전경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요게 이제 그 수영장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아, 키스만으로 사랑에 빠지나 같은 예능에서도 나왔다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뭐 잘 살펴봤습니다. 네.